자, 이제 교재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 건축선 나와 있죠? 공사번에. 자, 건축선. 우선 건축선의 개념부터 잡아요. 자, 건축선의 뜻은 이겁니다. 대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선. 건축이 가능한 선, 요걸 줄여서 건축선이라고 해요.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대지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꾸 건물을 확장해서 도로를 침범하게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대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그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우선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너비가 원칙이 4m 이상이라고 그랬죠. 4m 이상인데 이걸 소요너비라고 합니다. 3m 이상 도로가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선이죠. 노란색으로 체크하면 이렇게 건축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따라서 건축은 이 안에서만 해야 되겠죠. 이걸 벗어나서는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선을 제시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확장으로 인해서 도로 침식을 막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자. 이것이 바로 건축의 목적이죠. 그런 예외가 있다. 자, 예외라는 것은 너비가 4m 이상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소요너비 미달될 때. 너비가 소요너비에 미달될 때죠. 4m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것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너비가 3m밖에 안 되죠. 소요너비가 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로 너비가 3m밖에 안 됩니다. 대지가 한쪽에는 대지가 있는데 다른 쪽에는 이와 같이 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하천이 지나가거나 또는 철로가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경사지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쪽은 대지가 있는데 다른 쪽은 경사지가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철도 선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축할 수 없는 부지란 얘기죠. 자, 이럴 때 건축선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잘 보세요. 이 경우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을 후퇴한다. 자, 소요너비가 아까 4m였잖아요. 그거에 2분의 1이니까 2m씩을 각각 후퇴합니다. 도로 중심선에서 이쪽으로도 2m, 이쪽으로도 2m를 후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들어오죠. 이쪽은 요게 건축선, 이것은 바로 요게 건축선. 그리고 건축은 요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바로 요 안에서 빗금친 부분은 대지 면적에 이것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죠. 건축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부분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소유자는 얼마를 손해보는 거죠? 여기 2m 들어갔으니까 0.5m 손해보는 거죠. 3m의 반이 1.5인데 2m 들어갔으니까 0.5는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보자. 한쪽에는 대지가 있고요. 다른 쪽엔 경사지가 있고요. 소요너비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경사지가 있는 쪽에 경계선. 경사지 등이 있는 이쪽의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4m를 후퇴합니다. 소요너비를 후퇴한다. 즉 4m를 후퇴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건축선은 바로 이것이 됩니다. 노란 선이 건축선이죠. 그리고 건축은 요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경우는 얼마 손해본다? 1m를 손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소요너비에 미달될 때는 하나는 중심선, 하나는 경계선 출발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요너비가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소요너비를 만들자는 거죠. 소요너비를 만들어주는데 소요너비가 몇 m라고요? 4m라 있죠. 그런데 이건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둘이 똑같이 책임져야죠. 둘이 똑같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중심선에서 출발해서 양쪽 2m씩 후퇴하면 이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4m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는 이쪽만 대지가 있으니까 얘가 혼자 다 부담해야죠. 그러려면 반대쪽 요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해야 소요너비가 된다는 거죠. 소요너비가 미달될 때는 어떻게든 소요너비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의의부터 보자고요. 건축선의 개념부터 보시죠.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한다. 대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선이죠. 따라서 두 번째, 건축의 목적이 나와 있죠.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둠으로써 건축물에 따른 침식을 방지한다. 도로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 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건축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건축선을 어떻게 정하는지 원칙은 뭐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죠. 건축선은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이때 도로란다면 소요너비 4m 이상인 경우를 뜻하죠. 그러나 오른쪽으로 가보자. 2번에 예외가 나옵니다. 즉 첫 번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그랬으니까 너비가 4m가 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이니까 2m씩을 후퇴하는 거죠. 중심선과 2분의 1 밑줄 딱딱 쳐놓고요. 니은 번.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랬는데 이걸 경사지 등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를 후퇴한다. 바로 이 경우죠. 반대쪽에 경사지가 있다면 어느 쪽의 경계선? 경사지가 있는 쪽의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4m를 후퇴한다. 그래서 경계선과 소요너비를 밑줄 쳐주면 되겠죠.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요걸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이걸 실무에서는 가각전제라고 하죠. 도로 가짜입니다. 도로가 각졌으니까 도로 모퉁이죠. 전 잘라서 제거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꺾여 있습니다. 여기 대지가 껴 있습니다. 도로 모퉁이죠. 물론 이 도로 너비도 4m 이상이고 이 너비도 4m 이상이면 건축선은 이것과 이것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안에다 꽉 채워서 건물을 졌다고 쳐봐요. 그럼 차가 돌 때마다 맨날 여기 부닥치죠. 이런 어떤 사고 발생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비스듬히 이렇게 건축선을 정해주면 이걸 가각전제라고 그러죠. 그래 되면 이 빗금친 부분은 이게 건축선이니까 건축할 수 없고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외관상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겠죠? 이것을 바로 가각전제했다고 합니다.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죠. 그럼 이 가각전제 목적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 목적은 오로지 딱 하나. 차가 돌 때마다 맨날 부닥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따라서 차량의 원활한 회전 반경을 확보하자. 차량의 원활한 회전 반경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치는 겁니다. 이걸 가각전제라고 하죠. 그럼 대상도로. 과연 어떤 도로가 대상일까? 일단은 이걸 도로 너비라고 봐야죠. 너비가 클 때 칠까요? 작을 때 칠까요? 너비는 작을 때. 작을 때니까 구체적으로 8m 미만입니다. 이 너비가 크다면 굳이 칠 필요 없겠죠? 너비가 작을 때 칠 겁니다. 이게 이제 교차각이라고 봐야죠. 교차각이 클 때 친다, 작을 때 친다. 교차각이 크다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벌어지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이게 교차각이 작을 때 치겠죠? 구체적으로 120도 미만. 너비도 작고 교차각이 작을 때 치는데 중요한 건 요 두 가지가 동시충족이니까 으로서로 연결돼야 돼요. 동시충족이니까 으로서. 즉 너비는 8m 미만 으로서 교차각 120도 미만 동시충족할 때 가각전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너비는 작아도 교차각이 크면 안 치는 거예요. 너비도 작고 교차각이 작을 때 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로 모퉁이 건축선에서 너비 8m 미만
교차각 120도 미만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 밑줄 쳐놓으세요. 동시 충족입니다. 그래서 너비 8m 미만과요. 교차각 120도 미만 그 사이에다가 으로서를 집어넣으세요. 8m 미만으로서 교차각 120도 미만을 떼친다. 한 장을 넘겨보면 어떻게 치느냐. 41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도표가 있을 겁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치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고요. 저는 설명상 도표를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면서 가각전제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교차각이 나와 있습니다. 교차각. 교차각이 90도 미만 칸이 있고요.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도로는 업인데 여기는 가로도로, 여기는 세로도로. 도로가 이제 두 개 교차됐으니까 하나는 가로도로, 하나는 세로도로 나오겠죠. 가로도로가 6m 이상 8m 미만, 4 이상 6 미만. 세로도로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6, 8, 4,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4, 3, 3, 2, 3, 2, 2, 2 이렇게 지금 도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실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도로가 꺾여져 있고요. 꺾여져 있고 너비가 대지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차각이죠. 교차각이 이렇게 표시되면 몇 도를 뜻하죠? 90도를 뜻하는 거죠. 요 너비가 7m고요. 요 너비가 7m다. 이때 가각전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요게 가로도로고요. 요게 세로도로입니다. 자, 가각전제 볼게요. 일단 교차각부터 봐야죠. 교차각부터 보자. 이렇게 교차각이 90도니까 90도 미만에 있을까요? 90도 이상에 있을까요? 90이라는 건 90 이상에 들어가죠? 요 밑에 요 넷 중 하나일 거예요. 넷 중. 가로도로 너비가 7m라고 그랬죠? 가로도로가 7m니까 1번 봐야 돼요? 2번 봐야 돼요? 요게 바로 7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쭉 내리면 3 아니면 2입니다. 세로도로가 7m네요? 세로도로가 7m니까 여기 들어가죠? 6, 8 사이에 있을 거예요. 땡겨보자. 중첩되는 3이 나오죠. 여기서 중첩, 여기서 중첩되니까 3이 나오죠. 3m 치라는 거예요. 그럼 3m를 칠 때 요 노란 선의 길이가 3m가 아니고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 교차점에서 이쪽도 3m를 보내주고요. 이쪽도 3m를 똑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게 바로 가각전제. 따라서 요게 건축선이니까 건축은 요 안에서만 하는 거죠.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선 부분은 건축을 못하니까 대지 면적에서 빠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각전제라고 하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41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그래인데 이걸 따로 지정이라고 하죠. 따로 지정. 우리 건축선은 말씀드렸듯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저절로 설정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 따로 정하는 겁니다. 따로 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손해를 줄 수 있거든요. 자, 내용 보시자. 특시, 특도, 시군구 그랬으니까 원칙적인 허가권자죠. 그다음에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가각전제까지 했으니까 이제 4번 달고 따로 지정을 보겠습니다. 따로 지정. 이렇게 따로 지정하면 이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대단히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이걸 체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따로 정은 누가 따로 정한다? 원칙적인 허가권자,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는 목적이 나오죠? 목적은 위치나 환경을 정비한다.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따로 정한다. 따로 지정하는 곳은 모든 곳이 되지 않고 도시적에서 최대 4m까지 따줄 수 있다. 이게 준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나. 자, 도로 너비가 7m라고 쳐봐요. 7m니까 소요 너비 즉 4m 이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펼쳐집니다. 그럼 원칙적인 건축, 그리고 여기가 도시적이라고 쳐봐요. 그럼 원칙적인 건축선은 소요 너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건축선이니까 건축은 요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여기가 도시지역이에요. 땅값 비싼 곳이죠. 도시지역이고 관할 구청장이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얼마 최대 더 칠 수 있다고요? 4m를 또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선은 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원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됨으로써 건축은 요 안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빗금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건축선의 빗금친 부분은 대지 면적에 제외가 되었다고요.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건데 이게 됨으로써 폭 4m를 손해보고 있죠. 그래서 건축은 할 수 없어 억울하니까 이 부분을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건축은 할 수 없어도 대지 면적에 포함시킴으로써 좀 억울함을 달래주자는 얘기죠. 다시 한번. 건축선 부분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아까 빗금친 거. 그런데 이 경우도 이게 건축선 부분이에요. 건축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억울하다. 그러니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주자.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이에요. 강남 한복판이야. 비싼 땅이죠.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억울하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주는데, 그럼 건축할 수 없는데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주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이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건폐율 등이 완화됩니다. 이런 간접적 효과가 있어요. 이건 법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지만 왜 이걸 포함시킬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건폐율이 완화된다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건폐율의 공식은 건대였죠. 건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정해진 건폐율이 50%라고 쳐봐요. 그러면 대지 중에 50%를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이 빗금친 부분을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대지가 요만큼 되잖아요. 이 전체 반을 건축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억울하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 주었잖아요. 그럼 대지가 이 전체가 다 되죠. 이 전체 반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듣고 그냥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법에 안 나오니까. 다만 따로 지정하면 억울하니까 건축할 수는 없더라도 대지 면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런 완화적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건축철의 마지막 파트죠.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건축선에 따르는 건축 제한. 첫 번째,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죠. 건축선을 넘어가면 차 왔다 갔다 부닥치겠죠. 다만 지표 아랫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땅 밑은 넘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맞아, 2번 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그 밖의 유사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에 제가 5번으로 갈게요. 이제 5번. 자, 5번. 건축선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된다. 건축 제한이죠.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단면도를 그릴게요. 여기 도로가 있대요, 도로. 도로가 너비가 4m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옆에 대지가 쫙 펼쳐지겠죠.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 안 된다고 그랬죠. 낮으면 물이 침수하니까. 따라서 대지면은 도로보다 같거나 높아야 돼요. 잠깐 높여볼게요.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면 이렇게 펼쳐지죠. 이게 대지. 이쪽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이때 건물이 이렇게 올려진다고요. 건물이 이렇게 올려지는데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게 대지고 이게 도로고 칼로 자른 단면도라고요. 소요너비 도로가 말이죠. 소요너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원칙적인 건축소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거죠? 이걸 수직면으로 끌어올려보자. 이게 바로 건축선의 수직면입니다. 건축선의 수직면. 자, 이때 동그란 일부는 뭐다? 건축물과 담장이 노란 거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란 거 넘어가면 차 왔다가 다 부닥치겠죠? 단, 지표 아랫부분은 괜찮다 그랬는데 지표 아래에다가 기초라고 줘요. 건물의 기초. 건물의 기초입니다. 자, 지금 이게 지표면이거든요. 자, 기초를 그려볼게요. 여기 단단한 안반이 있습니다. 안반. 기초라는 건 기능이 뭐죠? 건물의 힘을 단단한 안반에 전달해 주는 게 기포예요. 기초죠.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초반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말뚝을 박은 거죠. 말뚝을 박아서 위에 건물의 힘을 안반에 전달하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지표 아랫부분이라는 요 기초를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기초 요 부분이 노란 거 넘어갔죠?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왜 괜찮다? 차는 땅 밑으로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적거릴 게 없겠죠?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수직면 넘어서는 안 돼. 그러나 지표 아래인 기초는 괜찮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도로면으로부터 4.5m 그랬네요. 이게 도로면입니다. 도로면에서부터 높이 4.5m 이하 그랬어요. 이하니까 건물로 당겨보면 요거 밑에죠. 이 밑에 부분에서 출입구 창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노란선 건축선 수면 넘어가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죠? 차를 갖다 짐을 왕창 싣고 가면 우리나라에서 4.5m 이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차에 짐 싣고 갔다 이거 부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역해석해보자. 도로면에서 4.5m를 넘는 이 부분은 출입구 창문을 열었을 때 넘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에 아무리 대형차라 할지라도 4.5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밑에에서만 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4.5는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4.5는 흔히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 자동차 운전하고 하다가 굴다리를 딱 통과할 때 굴다리에 뭐라고 써있죠? 통과 높이 4.5 써있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아무리 대형차라도 4.5를 넘지 않는다는 해석이죠. 이 4.5는 별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디부터 4.5다? 도로면부터 4.5예요. 왜? 차는 도로로 다니니까 도로면부터 4.5를 잡아야 돼요. 만약에 지표부터 4.5로 하면 틀리는 거죠. 지표는 얘보다 높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면부터 4.5입니다. 그래서 책에 말이죠.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에 넘지 말아라 그랬는데 도로면 밑에다 밑줄 치고요. 지표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지표면 X라고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딱 5번에서 끝나잖아. 그죠? 건축소는 요 자체가 하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이제 한 파트를 더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와주시고요. 자, 414를 보면은 챕터 5에 건축물의 구조나 재료나 설비가 나오는데요. 이 구조나 재료나 설비는 기술 파트예요. 중개사 파트가 아니거든요. 출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또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의 개정안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 사건에 관련된 걸 뽑아내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번 단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기셔가지고요. 어디를 피시느냐? 페이지 이제 427로 갑니다. 427. 오늘 건축법 꽤 많이 공부하죠? 자, 427. 427페이지 챕터 6번입니다.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 나오죠? 자, 제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칠 때.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여러 개 지역에 막 걸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건축법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요. 자, 원칙부터 보자.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 지구구역에 걸쳐 있어요. 그럴 때는 밑줄.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 과반에 속하는 지역을 적용한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2개 이상이 걸칠 때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어디에 속한다고요? 대지 과반에 속한 지역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서 예를 보겠습니다.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인데요. 이게 두 개 지역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600제곱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0제곱은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쳐보자. 이것은 생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갖다가 뭐 자연녹지라고 할까요? 자연녹지지역. 400제곱을 생산녹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지역에 걸쳐 있고요. 여기에다가 건물 지으려는 거예요. 두 개 걸쳐가지고 건축물 짓습니다. 노란 게 건축물입니다. 이럴 때 우리 건축법 적용할 때는 이 건물 지을 때 이 지역 따라갈지 이 지역 따라갈지 각각 따라갈지 다소 혼돈이 가죠. 이때는 어떻게 하자? 대지 과반 속한 지역을 따라간다. 자, 전체 대지가 1000제곱인데 대지 과반이니까 500을 넘는 게 어디예요? 자연녹지죠? 따라서 이때는 대지 건축물 모두 어느 지역을 적용한다? 대지 과반에 속하는 자연녹지역을 따라간다. 모두 자연녹지지역 적용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뭐 할 때? 건축법 적용할 때. 대지 과반속을 따라간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예외가 나올 거란 말이죠.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2번, 3번을 묶어주시죠. 2번, 3번을 묶어서 자, 02번, 03번 묶었죠? 묶어서 건축물 러브 지구라고 적자. 건축물을 사랑하는 지구. 앞에서 어딘가 들어본 듯하죠? 근데 지금은 앞에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파트별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심화과정 때 앞에 거와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쳤다고 그랬죠? 03번은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쳤다고 그랬죠? 이때 미관지구를 스토커라고 보죠. 건축물의 스토커.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애정의 지구. 기억이 조금 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고 02번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쳤다. 미관지구는 스토커죠? 스토커니까 싹 다 미관지구를 적용받아야 돼요. 스토커니까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의 건물 대지 규정을 적용하라. 스토커니까. 그러나 맞아. 03번 볼까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 방화지구는 애정의 지구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러브 지구니까 애정의 대상인 건축물만을 적용하겠죠. 자, 이때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미관지구에 걸칠 때는 건물과 대지를 모두 미관지구를 따라가지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닿으면 뭐만 끌고 간다? 건축물만 방화지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방화지구일 때는 대지까지 끌고 가진 않아요. 대지는 X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이 경우에서 말이죠. 이 건축물의 일부가 만약에 미관지구에 닿았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걸쳐 있고요. 평상시라면 대지 건물 몽땅 다 자연녹지를 따라갈 겁니다. 대지 가반이 속하니까. 근데 이런 똑같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에 닿았어요. 그럼 스토커에 걸린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대지, 건축물, 스토커니까 모두 어딜 따라간다? 미관지구 적용.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게 만약에 미관지구가 아니라 방화지구에 닿았다고 쳐봐요. 방화지구에 닿았다면 방화지구는 스토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뭐죠? 건축물이죠. 건축물 러브니까. 그렇죠. 건축물 모두는 어디를 따라간다? 방화지구를 따라가죠.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러나 대지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방화지구는 스토커가 아니니까. 따라서 대지는 원래 규정으로 가야죠. 원래 규정이 뭐라고 그랬죠? 과반 속간을 따라가죠. 따라서 대지는 모두 과반을 넘는 자연녹지지역을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시험은 예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은 대지에 대한 법이에요? 건물에 대한 법이에요? 건축물에 대한 법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예외인 건축물 러브지구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센 게 나온다, 약한 게 나온다. 이건 스토커니까 세고 이건 애정이니까 약하다고요. 센 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됩니다. 답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을 딱 주고요.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에 닿았다. 어디를 따라가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딱 생각해야죠. 아, 미관지구는 스토커다. 그러니까 다 끌고 와야죠. 따라서 건축물 모두, 대지 모두 무슨 지구로 따라간다? 미관지구를 적용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치는 경우는 그 정도 해두시고요. 이제 제2절에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은 이 면적의 일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건축법상 면적 산정 방법입니다. 면적의 산정 기준. 자, 면적을 따질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는 외벽 중심선. 외벽 중심선을 기점으로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외벽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수평 투영하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땅에 깔리는 면적입니다. 자, 제가 2층짜리 한번 간단히 그려볼게요. 2층짜리 건물입니다. 벽체가 두툼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보자고요. 2층짜리입니다. 자, 이때 바닥 면적하고요. 건축 면적이 몇 개 나오나 생각해보자. 자, 이제 바닥 면적의 개념하고요. 건축 면적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자, 바닥 면적은 2개가 나옵니까? 1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옵니다. 즉 1층 바닥, 2층 바닥 2개 나오죠. 그 2개를 다 더한 거죠. 그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바닥의 면적을 다 더하는 거고요. 건축 면적은 무조건 1개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축 면적은 이 건물이 땅에 닿아 있잖아요. 건물을 번쩍 들어올렸다고 쳐봐요. 그때 땅에 닿는 흔적이 바로 건축 면적. 무조건 1개 나오죠? 건물이 높고 낮고 간에 무조건 1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에 닿는 흔적. 건축물이 땅에 닿는 그 흔적을 우리는 건축 면적이라고 해석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 바닥이 여러 개일수록 여러 개 나오고 그걸 다 더하는 게 연면적이고 건축 면적은 1개가 나온다. 흔적이니까 1개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면적을 그려보면 이게 외벽이죠. 외벽의 외부선, 내부선이고요. 중심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벽, 중심선. 중심선을 기점으로 수평 투영을 시킨 거니까 수평 투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땅에 깔리는 면적. 그러니까 어디다? 중심선과 중심선으로 쌓인 요 수평 투영 요거죠. 요것이 바로 면적입니다. 요것이.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면적하면은 순수한 내부 용적이 아니고요. 벽체 반씩 포함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 면적 산정의 첫 번째 대지 면적부터 보겠습니다. 대지는 땅의 면적이죠.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지 면적이 제외가 됩니다. 자, 오른쪽 박스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건축선 부분이라고 적으세요. 건축선 부분. 아까 배웠잖아요. 건축선 부분의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보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니까 4m가 안 되는 경우에 빗금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도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할 수 없고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를 보셔야 돼요. 원칙은 건축선의 부분은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 제외가 돼요. 그런데 주의를 보자. 특시, 특도, 시군구가 지정하는 건축선이가 따로 정해져. 이 경우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정하는 경우는 억울하니까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원칙적으로 건축선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선 부분을 대지 면적 제외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따로 정하는 경우는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의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다. 자,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다면
그 도로공원 부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에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건축선 부분과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건축선이랄지라도 따로 정한 경우는 억울하니까 포함된다. 이렇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건축 면적 하나만 더 하고 맞추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여러 개 나온다고요? 한 개 나온다고요? 한 개. 땅에 닿는 흔적이죠? 건물이 땅에 닿는 흔적이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심선 그랬네요. 중심선 밑줄. 중심선으로 산 수평 투영에다 밑줄. 중심선으로 산 수평 투영인데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산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 내려가면 처마, 차양, 부연 나오죠. 처마나 차양은 다 아실 거예요. 처마 지붕 밑에 튀어나온 거, 차양도 창문이 햇빛 가리는 거, 부연 그러면 처마 밑에 부재인데요. 처마 밑에 부재인데 제비 짚는 데예요. 제비 짚는 데는 처마 밑에 볼쭉 튀어나온 부분이죠. 어쨌건 외벽에서 돌진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 1번 보세요. 전통 사찰은 4m라 되어 있고요. 2번 축사는 3m라 되어 있죠. 축사 3m. 3번 한옥은 2m라 되어 있고요. 4번 그 밖의 건물은 1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후퇴하는 거예요. 다시 처마, 차양, 부연이 있을 때 건축 면적을 어떻게 산입하느냐. 전통 사찰은 4m를 끝에서 빼는 거고 축사는 3m 빼고 한옥의 경우 돌출 부분은 2m 빼고 그 밖의 건물은 1m를 빼고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그 밖의 건물이라면 바로 콘크리트 건물을 얘기하죠. 일반 우리가 짓는 건물을 그 밖의 건물이라고 봐야죠. 자, 마저 보고 그림 그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 두 번째 칸 1번 보세요. 첫 번째 칸 말고 두 번째 칸.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중에 1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는 지표면으로 1m 이하는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데 거기다 지하층 부분이라고 적었어요. 이건 지하층 부분을 뜻합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건축 면적의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큼직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려보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3층짜리라고 하자고요.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땅이죠. 땅이고요. 이 건물은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콘크리트. 이제 건축 면적을 제가 체킹해 볼게요. 건축 면적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처마가 있어요. 차양이죠. 차양. 차양이 1.5m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차양이고요. 여기 이제 지하층 아닙니까? 지하층인데 지표에서부터 1m 이하입니다. 지표에서부터 1m 이하 돌출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0.9m가 돌출되다고 쳐보자. 이때 건축 면적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위에서 수평통해야죠. 내리다 봤을 때 수평통해니까 땅에 깔리는 면적이라고요. 자, 그럼 보시자. 왼쪽부터 보세요. 왼쪽을 위에서 내리다 보면 이걸 요 끝선을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자. 위에서 내리다 보면 왼쪽 부분의 끝선은 1번으로 보인다, 2번으로 보인다. 1번으로 보이죠. 근데 1번은 차양이잖아요. 차양이니까 끝에서 빼야 되잖아요. 근데 전통 사찰도 아니고 축사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까 그 밖에 건물이잖아요.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얼마 뺀다고요? 아까 1m 뺀다고요. 끝에서 1m로 후퇴시키는 거예요. 빼서 수평 투영을 시키면 끝선이 이거죠. 그대로 수평 투영을 시키자 이쪽입니다. 오른쪽. 왼쪽은 이쪽이고요. 오른쪽 보자. 오른쪽을 위에서 내리다 보면 끝선이 1번으로 보인다, 2번으로 보인다. 끝선이 1번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수평 투영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하층이잖아요. 지하층이 지표에서 1m 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외 그랬으니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없다. 따라서 오른쪽을 위에서 내리다 봤을 때 실제로는 이게 끝선으로 보이지만 이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외니까. 따라서 끝선은 이쪽으로 보이는 거죠. 요걸 그대로 끌어내리면 바로 이거죠. 그대로 쭉 끌어내니까 이거죠. 그리고 여기부터 이것이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땅에 닿는 흔적이고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중심선 수평 투영인데 처마 차양 부연이 있다면
빼는 거리가 다르죠. 전통자타는 4, 축사는 3, 한옥은 2m 빼고 이건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그 밖의 건물이고 1m를 뺐단 말이에요. 끝은 요거 되죠. 그리고 지표에서 1m 이하 부분이라는 건 지하층이 만약에 지표에서 1m 이하라면 빼는 거니까 요게 바로 건축 면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축주라면 지하층을 팔 때 지표에서 굳이 1m 넘게 이렇게 돌출시키지 않겠죠. 1m 이하일 때 제외니까 1m 넘으면 포함시키면 불리하니까 땅속으로 더 깊게 놓고 지표에서 1m 이하로 뺨으로써 이 부분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면적이 이제 이거 말고도 바닥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요. 오늘 건축선과 연결해서 강의할 때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바닥 면적부터 해서 쭉 진행하는데 건축법이 한 2시간 정도면 강의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법 남아있고 농지법 해서 기본 과정을 맞추는데 요번 기본 과정 할 땐 전혀 OX 문제나 문제를 접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 의도입니다. 기본 단계부터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요번 기본 과정은 교과서 가지고 기본적 내용을 한번 훑어서 용어를 익숙하게 해놓고 다음 단계 심화 과정 할 때 이제 좀 깊숙한 것도 하고요. 자세히 훑어주고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